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25회 변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거를 다른 사람도 한 번씩 해봅시다. 다시 안 해요 지금? 네, 저의 부담을 한 번씩 나눠봅시다. 오늘은 제가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차례차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근황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즐거운 소식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있습니다. 저는 김포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왜 애기봉이에요? 애기처럼 생겼나? 봉이? 아, 이거 유래가 있더라고요. 언제였지? 어느 시대에 임진왜란 난 그 시기에 네. 애기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 기생이 평안감사였나? 하여튼 좀 높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서로. 네.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주변의 시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이런 시선을 견디고도 사랑을 하다가 임진왜란이 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애기는 어찌저찌 탈출을 해서 애기봉까지 왔어요. 그때는 애기봉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 평안감사는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애기봉에서 이제 애기가 잉잉 울다가 네. 그 감사를 그리면서 잉잉 울다가 죽었나? 그럴 거예요. 왜 마지막에 자신이 없어지죠? 그 사람만을 그리다가.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네. 와,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다. 이 애기의 이야기를 남겨야겠다. 이 봉우리의 명을 애기봉으로 하거라. 네. 라고 해서 애기봉이 됐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보고 온 거예요? 거기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김포와 북한의 경계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돼 있어요. 가서 진짜 이 돈을 들여서 여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공원으로서도 좋고 높은 지대에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가면은 군인들이 검문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검문을 받고 신분증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전시관도 꾸며져 있고 그리고 넘어서의 북한도 볼 수 있어요. 정말 가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추천한다. 추천합니다. 네.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죠? 김포. 그러니까 김포에서도 도심이랑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떨어져 있어요. 김포에서 좀 들어가야 되고 거기가 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자친구가 그 군대 근무하던 곳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애기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콩순이랑 같이 나들이 한번 가자 해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다 같이 간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보고 왔습니다. 김포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뭐 주말에 특히 애기 있는 집에서는 네. 매주 어딜 나가야 되나 되게 고민인 집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집에서는 사람도 너무 없고 한적하고 볼거리도 있고 애기들 전시관에 막 새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시원한 공기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근황이었고. 맞습니다. 두 분은 즐거운 얘기는 없어요? 저는 짜증나는 근황 하나 있어요. 뭐죠? 뭐예요? 저희 녹음을 기준으로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끝났잖아요. 클린스만?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거의 한 2, 3주 동안 또 그 대회가 빈도님은 치러지는. 축구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벤투변 에피소드 들으면서 네. 치유했습니다. 경질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음. 그리고 대회는 이미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경기를 보면서 특히나 저희 준결승에서 요르단전 있잖아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이러니까 저희가 지는. 저 보다가 못 보겠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던 축구 경기 중에서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2014년 월드컵 알제리전 이후로 네.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있나요? 클린스만 때문에. 원인은 정말 이제 그게 다
인가요? 저는 아. 야구만 감독 노름인 줄 알았는데 아. 축구도 감독 노름이더라고요. 감독의 영향이 그렇게 크군요. 아, 축구는 전술 게임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감독 네. 영향이 되게 중요하죠. 그거를 못하면 전술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전술 그걸 안 자체가 없었다는 해주니까.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화가 납니다. 음. 겨우 진정했어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경질되고 네. 그러니까 협회 수뇌부들이 이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맞아.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클린스만을 선임하기까지 과정 중에서. 그래서 요새 음. 너무 짜증이 나는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때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나 앞으로 한두 달은 더 가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도 극복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극복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 선수단 네. 내에서도 네. 신경질 나 죽겠어요. 그것도 진짜 협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음. 협회가 인정을 해버려가지고 맞아요. 이야기가 더 커지고 있는데 음. 기분 안 좋은 얘기니까 넘어가시죠. 두 분 뭐 없습니까? 저는 설 연휴 동안 저희가 지금 녹음을 설 연휴 지나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딱히 할 게 없어서 뮤지컬을 한 2편 봤거든요. 어. 네. 몬테크리스토를 봤고요. 네. 네. 하는 렌트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좀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둘 다 그냥 그저 그랬어요. 렌트는 영화로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영화도 되게 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만약에 공연 보실 시간이 안 된다면 영화로라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렌트 줄거리 한 줄 요약 돼요? 안 돼요. 그 진짜 복잡해요, 줄거리가. 그러니까 젊은- 진짜 복잡한데 한 줄로 한번. 젊은 예술가들의 네. 치기 어린 인생. 맞습니다. 그 정도. 그렇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네요. 모든 잘하시네요, 예술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예술이 아니라? 하여튼 복잡해요. 모든 예술가들이 나오진 않지만 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예술가 아. 군상이 네. 나와요. 그 뉴욕에 사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 렌트 값을 못 내겠다, 집 값을 못 내겠다라고 해서 제목이 렌트거든요. 네. 영화 재밌어요. 너무 저도 영화만 재밌어요. 봤는데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게 라보헤미라는 오페라를 뮤지컬 시킨 거로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또 저번 뮤지컬 에피소드 이후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셨죠? 사실 공부는 아니고 영상을 비슷한 걸 볼 때마다 이게 있구나 저게 있구나 하면서 그때 유랑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오, 나름 유익했다. 아주 상당히. 보람 있네요. 바람직하네요. 만족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근황 말하세요 이제. 저는 뭐 특별한 근황이 없지만 그냥 뮤지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제가 네. Come From Away라는 뮤지컬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가족분들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가족분들도 너무 재밌었다고 가족 다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끝나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족하고 본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은 아닌데 자주 보진 않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랑 보기에도 좋은 작품인 것 같고 네,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보는 걸로. Come 네. From Away 네. 무슨 뜻이죠? 이게 9.11 테러 당시에 네. 비행기가 뉴욕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작은 마을로 회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얘기했었나? 네. 맞죠? 설명하셨잖아요.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인데? 난 또 왜 물어보는데? 나도. 맞죠? 네, 그래서 멀리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뜻이 아닌가 난 싶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어봤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황 잘 들었고 네. 지금 빈둥님을 바라보는 우리 난 둘의 못 머리 위에 난 못 느꼈어. 물음표가 떠 있었다고요. 뭐지? 다음에도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변화편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인데 유생님이 멘탈 나가셨나요? 컴프로머웨이 보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뭐 어마무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변화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경제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다뤄볼까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경제는.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시즌 2에서 안 했죠. 원에서만 한 것 같아요. 2에서 안 했죠. 제 기억엔 원에서 한번 큰 코 다치시고 나머지 세 패널에 무관심을 등에 업고 아마 그래서 그때 이제 저절을 겪고 네. 이분들 경제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주 경제학의 초창기 이론부터 네.
현재까지 어떻게 경제학이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년 동안 과연 발전이 있었을지. 그리고 유랑님은 아직 경제 얘기는 저희가 크게 나눠보진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미리 고백드릴게요. 전공이나 경제와는 거리가 전혀 멉니다. 상관없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입시 때 네. 아버지가 경제 관련된 일을 하셔서 네. 제가 지원한 그 전형 특성상 경제학과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대학을 목적으로라면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경제는 아니다. 라고. 어릴 때부터 싹이 네. 보였나 보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로 음. 경알못이다. 거리가 우리 멀다. 저랑 센트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뭐 오늘 이야기할 게 실물 경제가 아니라 네. 경제학의 초창기 이론부터 이제 현재의 경제학 모델이 설립되기까지 수립되기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 아주 초창기 모델 2가지 정도만 볼 거라 가지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내용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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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오늘 이상한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에피소드 제목은 경제학이란 이름의 이데올로기라고 정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과학처럼 자연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경제 현상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상을 펼쳐나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 사상에서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이제 끌고 가져와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사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 우리가 지금 막 경제하면서 뭔가 특별한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네. 사실상 그렇진 않다라는 것을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로 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아니야? 자본주의. 네. 개인이 한번 1년 동안 발전했나 보죠.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개인이 가진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네.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그 사유재산을 토대로 그걸 증식시키는 각종 행위들 있잖아요. 네. 투자를 한다거나, 뭐 생산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도 인정해주는 경제학적인 네. 주의인 거죠. 경제학적인 어떤가요? 주의다. 네. 마지막만 기억하면 안 되죠. 앞이 더 중요한데요. 어떤가요? 비슷하잖아.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꽤 있네요. 오. 네, 제 주위에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틀렸나 보네. 지금 말씀하신 아니야, 거는 답이 없지. 답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조금 더 적합한 말이긴 합니다. 예. 뭐가 다릅니까? 좀 이따. 좀 이따 예정대로.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피해 나가지 말고 얼른 말해보세요. 뒷거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설명하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를 허용해 주는 것도 자본주의 안에. 그것도 시장 경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럼 유랑님께 토스를 하는 걸로. 저도 센테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것 같은데요. 그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필수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걸 네. 정당하게 바라보는 건강하게? 정당하게. 근데 이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제가 그 EBS 자본주의 다큐를 봤어요. 네. 한 7년 전에.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질문이 그거야. 세계 유수의 경제학 석박사들한테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교수들이 다 당황을 해.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여. 자본주의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라는 건지?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맥락에서 당황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무지고 그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인 건가? 뭘 선택해서 얘기하라는 거지. 하여튼 표정은 같다. 지금의 우리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자본주의가 오늘 캐피탈리즘이거든요. 네. 사실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네. 모든 것을 자본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회주의자가 먼저 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본밖에 생각 안 하는 진짜 인간 이하의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부정적인 뉘앙스에 가까워요.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무슨 신격화시켜서 떠받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원래 안 좋아합니다. 네, 그냥 자유시장 경제체제 혹은 시장 경제체제라는 말을 쓰지 사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를 마치 국가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념처럼 받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약간 과대평가를 깨부수는 시간인가요, 오늘? 과대평가보다는 좀 통념적인 것들을 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네. 경제학은 크게 이제 보수 경제학과 좀 보수적인 경제학 색채가 있고 그나마 좀 진보적인 경제학 색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초기에는 이제 보수적인 경제학, 오늘날의 보수적인 경제학을 색깔을 많이 띠고 있던 게 초기 경제학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의 경제학을 이제 그러니까 수립해 나갔던 4명의 경제학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경제학에서 보수적이라 함은 어떤 의미예요? 경제학에서 보수적이라 함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자유를 조금 더 극대화하려는 사람들. 작은 정부를 맞습니다. 추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국가는 치안에만 몰두해라. 치안 관리하는 걸 몰두하는 그런 야경 국가 혹은 경찰 국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수 경제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학의 보수랑 비슷한 의미네요. 비슷합니다. 결국. 예. 그래서 이 경제학의 시작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분. 경제학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맞춰보자. 내가 아는 경제학자는 맨큐에서 끝났습니다. 맨큐의 경제학 안 봤어요? 학교 때? 봤어요. 기억은 나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슈카월드. 슈카월드? 안 들어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경제학의 아버지 누구죠? 애덤 스미스 아니야? 그렇죠. 애덤 스미스죠. 아.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분 사실 애덤 스미스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학자라는 직업도 자체도 없었고 네.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개념에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굉장히 기존 철학과는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건드렸거든요. 국가의 그러니까 국부론 아시죠?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철학적 담론을 펼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띄어져 나와가지고 경제학이 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덤 스미스는 원래 국부론이라는 책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유명해지고 싶었던 책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심이 감정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네. 감정으로부터 기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도덕은 일종의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공감, 능력 이런 것들로부터 도덕이 출발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덕은 윤리라는 거는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정언 명령 들어보셨죠? 칸트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 안에 있는 양심 꼭 지켜야 될 무언가를 도덕이라 생각했다면은 애덤 스미스는 그게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느끼는 것이 도덕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도덕이라 봤기 때문에 사람을 긍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자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공감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기적인.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는 것도 어쨌든 사람들의 공감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기심을 충분히 발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은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감정론을 바탕으로 나온 게 국부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합리적 선택을 최대한으로 밀어붙이다 보면은 우리가 모두 부강해질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이 국부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부론 하면은 여러분 많이 떠오르는 딱 구절이 있지 않나요? 혹시 보이지 않는 손? 네. invisible hand라고 해서 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런 어떤 공감 능력, 합리적 선택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해서 네. 시장에서는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고 사람들 모두 수요와 공급이 잘 충족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사실 근데 애덤 스미스의 이 말이 모두 맞아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시대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던 그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네.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생산력 폭발 이런 걸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강력한 어떤 생산수단과 생산성을 가지고 등장한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귀족 자기는 없지만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흥 평민 계층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르주아는 돈은 너무 많아.
근데 뭐가 없었냐면은 권력과 명예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실질적인 권력은 귀족에게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는 부르주아를 보는데 어땠을까요? 꼴 보기 싫었겠지. 꼴 보기 싫었겠죠. 제 돈만 많은 애들이고 권력 뭐 명예도 없으면서 돈 가지고 돈지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귀족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을 뭐로 공격하냐면 이데올로기로 공격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데올로기는 기독교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금욕주의가 기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돈을 펑펑 쓰는 행태를 문제 삼습니다. 아, 근데 이 당시에 애덤 스미스가 딱 짠 등장해가지고 국부론을 딱 내놓으면서 야, 너희가 돈 많이 버는 거 너희들의 좋은 행동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한 행동을 통해서 낳은 경제적 결과물이야. 너희는 잘한 거야라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르주아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프랑스 혁명 같은 시민혁명이 겹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귀족은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부르주아가 이런 애덤 스미스의 어떤 경제학적인 토대를 받아서 기반을 받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덤 스미스는 그때 당시에 도덕감정론을 먼저 쓴 상태였는데 네. 그걸로는 안 유명해졌고 네. 그러니까 국부론이 훨씬 더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들의 선택을 받아서 맞아요. 유명해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부르주아들에게 어떤 이런 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니까 부르주아가 돈만 펑펑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낭비벽 심한 그런 사람들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국가에 기여하고 자본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본가 계급으로 이제 점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져준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포장해줬네요. 맞습니다. 물론 그 애덤 스미스가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예, 결국 부르주아가 그걸 채택한 거죠. 돈 많이 벌었겠다 애덤 스미스. 그럴까요? 부르주아 애들이 좀 한 번씩 주지 않았겠어? 한 푼씩 거지예요? 여러분께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네. 애덤 스미스의 의견처럼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어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기심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 전체적인 부도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지. 사회 전체적인 부가 사회 구성원들이 두루두루 부유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총합을 말하는 거 총합적인 아닌가? 총합이. 측면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포자 어디 갔어요? 경포자. 경포자 오늘 조용한데요? 어려운데요. 국가적으로 보는 거죠. 국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하는 거죠. 네. 저는 전체적인 부는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데 네. 그 안에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네네. 그게 지금의 현상과도 유사한 것 같고 네. 어쨌든 개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쓸 텐데 그러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근데 자본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부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의 부는 증가할 수 있겠으나 네.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음. 그런데 이 국가적인 부가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또 않네요. 근데 국가적인 부가 증가하려면 네.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절대 다수일 텐데 네. 이들의 부가 늘어나야지 국가적인 부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네.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전체적인 파이로 놓고 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네. 그 사람들의 돈이 엄청 많아진다고 해도 음. 전체적인 사회의 부가 늘어나냐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네. 맹점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줄면 들어도 쓴트님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개개인이 열심히 살다 보면은 당연히 전체가 다 부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귀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그럼 조금 더 논의를 좀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애덤 스미스는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었는데 네. 이 이후에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기반으로 해서 고전학파라는 경제학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전학파라 불리는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다져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분이 장 바티스트 세이라는 분이에요. 세이? 네, 이게 프랑스 분이라서
원래는 세라고 읽거든요. 네. 세? 서로 세예요, 세. 있어요? 천년인데? 근데 이제 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이제 네. 세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이 되게 사실 고전학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잘 배우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덤 스미스 이후로 고전학파 경제학이 점점 더 이제 공고해져 가게 됐는데요. 그 초석이 바로 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네. 초석을 다진 사람이 세이의 법칙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사실 이 사람 자체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이 법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이 법칙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스템상 안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요는 자동적으로 창출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세이입니다. 네. 네. 요걸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한다고요? 예. 더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심층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 네. 이제 여기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가 봅시다. 네. 네. 자, 우리가 경제 주체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네. 뭐하고 뭐가 있죠? 기업과 가게가 있죠. 가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빈둥님 꽤 하시네요. 제가 이거를 꽤 한다고 하면은 저희 방송 전체적으로 욕먹습니다. 자, 이 기업과 가게 사이에서는 어떤 거래가 교환되고 있는지 볼게요. 네. 기업은 뭘 하죠? 제품을 생산. 생산을 하죠. 그리고 그 생산을 하면은 가게는 그 생산된 제품을 뭐 하죠? 사죠. 소비를 소비하죠. 해주죠. 그렇죠. 이 생산과 소비 관계가 일단 있습니다. 한 명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이 생산을 하려면은 가게가 기업한테 뭘 제공해야 되죠? 가게가 기업한테? 네. 돈. 재화. 네? 돈. 가게가 기업한테.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노동력. 그렇죠. 아. 노동을 제공해야 되겠죠. 대신에 기업은 노동의 대가로 뭘 주죠? 제품. 제품과 서비스. 돈. 노동의 대가로 돈. 임금을 주죠. 임금을. 제품 우리 주는 거 괜찮아요, 아니었어요? 우리 괜찮아. 자, 차례차례 가봅시다. 네네. 여기서 우리가 틀릴 거를 너무 민망해하면서 대답을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냥 다 내뱉어야 돼, 솔직하게. 경할모님 힘내세요. 우리 셋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봅시다. 네. 이거를 이제 노동 생산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 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자본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기업은 임금을 가게한테 주잖아요. 네. 그럼 가게가 그거를 일부는 소비에 쓰겠지만 네. 일부는 어떻게 하죠? 저축을 하지. 저축을 하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기업은 그러니까 가게의 소비를 통해서 이득을 얻죠. 이윤을 얻죠. 네. 근데 이 이윤을 다시 뭐 하죠? 투자를 하죠. 그렇죠. 자, 한 명의 대답이 자꾸 안 나옵니다. 네, 바로 이 저축과 투자가 일어나는 시장을 자본시장이라 부릅니다. 네. 그럼 세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어차피 기업은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잘 할 거고 공급을 통해 생산 시장을 잘 굴러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잉여금이 나오는 투자와 저축이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에서는 단순하게 돈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공급이 잘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무슨 말이야?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네. 자, 어차피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소비는 잘 일어날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대신에 근데 이 임금을 받은 거 일부를 저축을 하고 그다음 기업은 일부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요게 두 개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너무 마이너스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잉되게 축적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의 핵심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세이예요. 그러니까 잉여적으로 투자되고 잉여적으로 저축되는 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의 불균형이 없어야 이제 전체적인 그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이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자본시장의 가격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저축되어 있는 그 돈의 가격을 저축되어 있는 돈의 액면가 말고 실제 그 화폐 가격을 정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돈이 뭐 없으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액면가보다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걸 결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이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라는 동기랑 가게가 저축하는 동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게는 저축을 할 때 어떤 동기를 도대체 저축을 하는가? 기업은 무슨 동기를 투자를 하는가? 이게 중요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세이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자율의 개념을 주목합니다. 이자율. 네, 이자율. 그래서 기업의 투자와 가계 저축을 조절하는 구조가 이자율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저축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만약에 가계의 저축이 늘어났습니다. 음. 그러면은 가계가 쓸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뭐가 감소하게 됩니까? 가계가 소비를 덜해요. 줄이게 되겠죠. 음. 그러면 소비가 주니까 공급은 어떻게 되죠? 줄어요. 아니 이미 공급을 주고 있는데 그 상태 소비가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네. 소비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공급 자체가 과잉 상태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죠? 기업이 투자를 줄여요. 줄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축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자율 낮춰요. 그렇죠. 이자를 낮춰줘야 되겠죠. 네. 그럼 다시 가계는 저축을 늘려요. 줄이면서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굳이 긁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돈을. 네. 그러면서 다시 소비를 하든 아니면 다시 투자를 하든 하겠죠. 네. 네.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럼 반대로 가계가 저축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저축을 줄인 만큼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죠. 네.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는 어떻게 되겠죠? 늘어나요. 팽창하겠죠. 대신에 그 소비가 팽창하면서 기업은 이익이 증가하겠죠. 네.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그러면은 투자가 어떻게 되죠? 기업 투자도 투자를 늘리고 늘어나요. 늘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높아져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럼 다시 저축이 늘어나고 투자는 좀 감소하고 이런 음, 식으로 어느 한쪽에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자율이 자꾸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니까 저축과 투자의 어떤 균형도 맞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세이 법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점들을 다 고려 안 해도 되니까 이자율만 신경 쓰면 된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음. 그래서 공급자가 알아서 해주면 돼. 공급자가 어쨌든 그 공급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생산 시장에서 다 딱 버티고 있을 것이고 이자를 결정하는 금융 쪽의 공급자들이 딱 버티고 있어주니까 경제는 냅둬도 잘 돌아갈 것이다 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이는 이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을 이자율, 즉 가격 시스템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세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습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어? 경포자 괜찮으십니까? 잠깐만. 한 명이 아, 저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꾸 그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새 경제 관련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집값 하락, 목집값 상승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그 금리에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금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세이는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자율이 알아서 조정해 주기 때문에 국가는 나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는 순간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어차피 시장 경제는 알아서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소비와 선택에 의해서 이자율에 의해서 잘 돌아갈 테니까 네. 국가는 따로 나설 필요 없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기업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펼친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게 돼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네. 대신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자동화된다면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죠.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너무 늘어나는데 괜찮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세이가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이자율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기업 너희들 하는 거 잘하는 거야. 생산성만 잘 높이면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이런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렇게 작용했던 이론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 세이 법칙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산 노동 시장에서도 균형이 잘 맞아.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 시장도 잘 맞춰주고 있어. 그러면 불황이 올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전혀 없죠. 네. 어차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불황의 가능성, 그러니까 공황, 경제 공황의 가능성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에요. 멜서스? 네. 멜서스? 네. 멜서스? 멜서스의 인구론 들어보신 적 없나요? 없습니다. 없네요. 토마스는 많이 들어봤어요. 뭐라고? 토마스는 많이 들어봤어요. 토마스 약간 젤리 이름 같은데? 멜서스? 멜서스 이렇게 네. TH 발음이 멜더스라고 부르죠. 멜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고전학파 중에서도 보수 경제학의 타노스라 불리는 분인데 타노스? 네. 왜 그만 안 그러냐면 해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대표적인 게 이분이 쓴 저서 중에 대표적인 게 인구론이고요. 인구론? 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미안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때 내가 했었어야 했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해봤어요. 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아. 그래서
인간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식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인류는 망할 것이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인류를 줄여야 된다. 타노스처럼. 맞아요. 오. 인구의 증가를 축복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려는 의사들을 두고 고매한 동기에 의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밥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봐도 그냥 죽는 게 그들의 축복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회적 전체적인 모두한테 축복이다. 도움이 된다. 네, 맞아요. 네. 엄청 극단적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식량의 생산과 어떤 인구의 수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분이 이걸 보면서 야, 생산과 수요가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 공황은 올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 이재율만 신경 쓰다가는 그렇죠. 잣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런 불균형의 해결책을 어떤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사람은 죽어야 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타노스였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네. 당시에 목사님들은 사회 지도계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네. 그 사람의 말도 영향이 컸나요? 엄청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이보다 훨씬 더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사회 지도층은 이 사람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어쨌든 노동자들 잘 못 사는 하위 계층들은 냅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지려면 결국에 지도층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혹은 돈이 많거나 아까 그 애덤 스미스가 부르주아들한테 선택받은 것처럼 이 멜소스의 이론도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많은 그렇죠. 영향을 주고받는 줬겠네. 거죠. 네. 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시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본가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네. 아무리 뭐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화가 된다 할지라도 노동력이 불필요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은 자본가의 이익은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노동력을 값싸게 쳐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고민이었어요. 자본가들의 고민.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들이 선택한 것은 농촌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농촌? 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손발 노동을 했어야 했는데 이 농촌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공장으로 취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촌을 파괴시키고 생활을 파탄내버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인클로저 무브먼트라는 거거든요. 인클로저 무브먼트?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이런 건 아닌데. 인클로저 무브먼트가 뭐냐면은 네. 이 자본가들이 농촌으로 가가지고요. 울타리를 막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네. 인클로저라는 게 울타리를 치는 뜻이거든요. 네. 울타리를 막 친 다음에 거기 땅을 사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릅니다. 그 양모를 얻기 위해서 네. 양을 기르고 농장을 다 지주화해버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몇몇 사람들 노동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도시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농민들이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다 터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게 돼요. 잠깐만. 그 세이가 아니지. 멜서스? 멜서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지도층들이 낸 정책이 이거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 인클로저 운동은 뭐야? 인클로저 운동도.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인클로저 운동들을 벌이면서 이런 값싼 노동력을 이제 도시로 끌어들이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멜서스는 그들의 복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제 오히려 그 배경을 합리화시켜 준 사람이 보시면 돼요. 뒷받침해주는. 그렇죠. 근데 그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잘 좀 따라오세요. 아까 재밌는 거 하려다가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마스 모어라는 어떤 정치가가 있었는데 네. 토마스? 이거 금지할까요 오늘? 아니요, 마음껏 하세요. 토마스 뭐? 네.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영국에서는 인간을 잡아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그들의 터전을 다 없애버리니까. 네. 뼈를 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빈민가에서는 어떤 위생 문제, 노동 문제,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당시가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였는데 가장 화려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아이들한테 노동시키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이 자본가들도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예. 근데 나름 양심의 가치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멜서스 나와가지고 야 양심 가치 필요 없어. 가치 느낄 필요 없어. 아, 다 하나님의 섭리야. 심지어 목사 아들이.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 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모두한테 도움이 돼. 그렇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네. 무섭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황의 가능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전 학파를 형성했던 경제학자 네 번째 분은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분입니다. 리카르도. 네, 리카르도. 참았습니다. 리카르도 아세요? 참았습니다. 네, 한번. 네. 리카르도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예요. 비교 우위론. 네.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게 생기게 네. 됐는데 아,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건 들어봤어요. 아는 리액션인데요. 네. 들어봤다. 지금 이번 시간에 처음 나왔습니다. 들어봤다 리액션이 처음 나왔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진짜요? 저 아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설명은 어렵다. 네. 비교 우위론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이렇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정혜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왜 하필 정해 많고 많은데. 제가 그 서울에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봐가지고 한번 정혜인이라는 사람과 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정혜인은 배우죠. 네. 저는 저의 한 몇 년 전은 저는 대학원생이었지만 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그럼 이걸로 비교해 볼게요. 노동으로 인한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혜인은 CF를 2시간 찍으면 5억이 나와요. 저는 악덕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원 강사로 2시간을 뛰면은 2시간 수입이 한 20만 원 된다고 칠게요. 네. 네. 근데 정혜인한테 만약 아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정혜인 아들에게 등차 수열 개념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정혜인은 배우긴 배우지만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예습복습까지 다 해가지고 10시간이 걸려요. 네. 가르치는데. 그렇지.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저는 뭐 과외 경력도 오래됐고 뭐 학원 강사 경력도 있으니까 한 2시간이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노동으로 인한 수익은 정혜인에게 절대적인 우위가 있죠. CF 2시간은 5억. 그리고 정혜인의 아들에게 등차수를 가르치는 데서는 제가 절대적인 우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2시간이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교환이 성립하겠죠. 네. 같은 2시간을 놓고 정혜인은 굳이 그 2시간을 아들에게 등차수를 가르치는 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CF 찍으면 되니까. 저는 그 대신에 정혜인 아들한테 2시간의 수업을 해주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2시간에 20만 원짜리 강사 일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받으면 되겠죠. 50만 원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딜이 성립을 하겠죠. 네. 이건 절대 우위 상태가 딱딱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비교 우위론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으로 인한 어떤 수익은 정혜인이 절대 우위에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레이업 슛을 가르친다 해볼게요. 정혜인 아들한테. 정혜인은 몸짱이고 운동도 잘하니까 2시간이면 알려줄 수 있어, 아들한테. 네.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운동을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걸려야 돼. 그러면은 모든 절대 우위가 정혜인한테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인은 굳이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레이업 슛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겠죠. 네. 5시간 더 걸리더라도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뭐 4시간 걸릴 일이라면 정혜인은 CF를 2개 찍고 4억을 얻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우위가 한쪽에 다 몰려있다 할지라도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위가 높다면은 서로 교환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리카르도예요. 네. 근데 이게 어디 쓰이냐면은 자유무역에 쓰이게 됩니다. 선진국들이 후발국가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은 첨단 기술은 개발할 필요 없어. 선진국 입장에서도 뭐 농업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 쪽에서는 훨씬 더 생산성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전부 다 후발국가들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거나 해. 뭐 면화를 뭐 뽑는다든지 뭐 동물 가축 기른다든지 이런 것만 해. 1차 산업에만 종사해.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지만 이거 다 너희한테 줄게. 그리고 이거를 우리한테 다 팔아. 그리고 우리가 일부 개발이나 생산성을 있는 것들을 너희한테 일부 줄게. 네.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을 합리화시켜준 사람이 리카르도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후발 국가들은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자유무역이 제국주의화 되는 경향도 생기게 돼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제국주의 초반부 무역 형태가 이런 자유무역이었고요. 리카르도가 이런 부작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구 열강들이
그런 약한 나라들을 침공해가지고 마음껏 이제 필요한 물자를 다 빼가고 이런 것들이 또 합리화를 시켜준 부분이 있는 거죠. 리카르도가.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유의미한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고전학파라는 경제 학파를 형성하는데 가장 공헌한 4명의 경제학자를 소개해드렸어요. 누구죠? 애덤 스미스, 세이, 그 리카르도, 네. 멜소스. 네. 타노스. 순서가 바뀌었죠. 타노스. 정신 나가 있어요 지금? 토마스도 있었는데. 토마스 토마스. 멜소스. 토마스 멜소스. 네. 네. 있었어요, 토마스 멜소스.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어쨌든 마지막에 맞습니다. 리카르도. 네. 리카르도까지. 근데 이게 네. 임의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학계 내에서도 뭐 이렇게 넷을 묶어서? 중요한 네 분이에요. 가장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배우는 네 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한 명의 경제학자를 말씀드릴 때마다 그 당시 사회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들 혹은 사회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상을 잘 살펴보면서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줬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펼쳤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물론 그들의 학문적인 업적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명 한 명씩 살펴보자면은 애덤 스미스는 당시 부르주아를, 네. 세이는 기업을, 멜서스는 자본가를, 그리고 리카르도는 제국주의 열강을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대변한 결과를 낳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속했던 사람인지 궁금해요. 대부분 같은 편에 속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멜서스가 옥사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네.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이론을 펼치는 사상가는 많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많지 않을 것 네네. 같아요, 진짜. 결국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이 학문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정부는 작아야 돼. 그리고 네. 기업을 도와줘야 돼. 이런 것들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학파 자체가. 바로 세계 대공황이에요. 네. 네. 사실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사실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당시에 세계적인 충격이 오게 됩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다니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또 등장한 이 경제학의 판도를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입니다. 케인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케찹 아닙니다. 하인즈. 하인즈예요, 하인즈. 아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케인즈라는 불세출의 경제학자에 의해서 경제학의 역사가 새로 쓰이게 되는데요. 네. 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 알려주고 있다. 이 고전학파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세이가 일시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투자와 저축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다 맞아. 라고 했어요. 근데 네.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간 다 죽어. 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황에 일어난 문제가 너네들한테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으나요? 맞습니다. 네. 그럼 공황이 왜 왔느냐? 아까 세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계의 소비와 저축 그리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이자율의 영향을 잘 받아가지고 잘 네. 맞춰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균형이 잘 맞춰지고 불균형을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일시적인 불균형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다 맞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케인즈는 뭐라고 했냐면요. 기업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투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맞아. 그런데 가계의 경우에는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 저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자율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동되더라도 가계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이자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저축하시나요? 그렇지. 소득에 따라 다르지. 그렇죠. 가계의 중요한 동기는 저축의 동기는 소득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만약에 뭐 1,000원밖에 못 벌어. 네. 그렇게 너무 심했나요? 한 달에 1,000원은 뭐 초등학생 용돈 줍니까? 용돈도 요새 5만 원 주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밖에 못 번다 칩시다. 네. 그러면은 저축할 여력이 생기나요? 그렇지. 사실은 쓰는데 안 바쁘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자율이 높다 할지라도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가계와 기업의 어떤 동기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케인즈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음.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비가 줄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음. 현재 뭐 월 300을 벌고 있다 했을 때 갑자기 물가가 오르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비는 줄고 저축이 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네. 이거를 사회 총수요, 즉 유효 수요가 부족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와 저축의 미스매치가 여기서 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저축이 늘면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네.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보통 투자를 증가시키거든요. 근데 투자도 증가시키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망 자체가 소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투자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전체적으로 망가지는구나. 그렇죠. 네. 이거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 리퀴디티 트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소득이 줄다 보니까 저축만 늘어나게 돼가지고 유동성은 사라지고 이거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케인즈였습니다. 이 상태를 시장 실패라 부릅니다. 이자율에 의존을 하다 보면 네. 이자율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시장 실패가 올 수 있다. 맞습니다. 가계의 소득 자체가 줄게 되면은 네. 백약의 정책을 낸다 할지라도 모두 무효하다는 거죠. 그럼 케인즈는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뉴딜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케인즈는 어떻게 얘기냐면요. 네. 그냥 금광 있잖아요. 광산, 산 혹은 뭐 등산. 등산이다. 증산? 그냥 산. 그죠? 아무도 없는 그 민농산에다가 네. 병에다가 현금을 쑤셔 넣고 다 네. 묻어. 네. 사람들한테 그거 찾아내라 그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고객이겠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소득만 늘려주면 돼라고 했던 거죠. 지금의 기본소득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가 나서가지고 강력한 정책을 나서가지고 개인의 소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네. 사회 총 수요가 부족해진 것, 유효 수요가 부족해진 부분을 누가 나서야 되느냐? 바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케인즈에 와서의 비로소 경제 주체 안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돼요. 네. 그 전까지는 오로지 기업과 가게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뉴딜 정책 같은 거를 일으켜서 네. 뭐 댐 건설, 그때 하버댐 건설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간 산업 같은 거 일으키고 하면서 일자리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네.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게가 또 소비가 늘겠죠. 그러면 그 소비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또 이렇게 유효 수요가 준 거를 해소하다 보니까 소비가 늘었으니까 기업도 이윤이 생기겠죠. 그럼 네. 이 기업의 이윤과 투자의 일부를 또 세금으로 걷고 네. 이렇게 하면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주체가 정부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은 경제가 잘 돌아갈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인즈는 소득을 높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계 소득만 높여주면 돼. 그 방법은 상관없어. 헬리콥터에 돈을 뿌려도 되고 광산에 돈을 숨긴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해도 돼. 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항만을 짓고 경찰서를 짓자. 이렇게 기왕이면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부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임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쓰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케인즈가 이런 이제 이론을 제시하고 이걸 따랐던 미국은 이 당시에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겪습니다. 루즈벨트 때. 맞아요. 그 당시 중산층이 가장 늘어났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이 이후에 대공황을 겪고 나서. 네. 그래서 그 당시 보수주의자였던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 모두는 케인즈주의자입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때가 1950년대고요. 1950년대고 미국의 최고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요새 또 유명하신 분이 이제 폴 크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으신데요. 네. 이분이 미국의 경제 황금기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증세 정책이 있었다. 이 당시 그래서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몇 %였을 것 같으세요? 최고 소득세율. 소득세율? 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얼마까지 얻었을까? 67%. 땡. 말도 안 되죠? 30%. 91%였습니다. 지금 60 하고도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대박이다. 심지어 91%요? 네, 91%. 1억을 벌면 9천을 가져가? 그렇죠. 근데 1억 불만이 버는 사람한테 없었어요? 안 그러겠죠. 100억 벌면 90억 가져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나.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도 이 당시에는 별 불만도 없었을 거. 아, 그만큼 왜 많이 없었어요? 버니까. 불만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근데도 네. 이게 경제가 워낙 팽창하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때 그래서 미국의 그 전형적인 중산층 있잖아요. 네. 네. 교회 집 가지고 있고 차고 딸린 집 있고 네. 이런 게 이때 다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걷어가면 내일 또 벌면 되지. 그렇죠.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경제가 팽창했던 시기였으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께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고 놓고 그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개입해야지. 개입의 정도는? 적당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시장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가끔은 무책임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시장에서 분명히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그냥 단순히 시장의 자유를 보존하면 다 지켜줄 거야. 저 사람들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비친 모습들이 많아서 그래도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은 하죠. 물론 네. 경제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저도 경제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예 자유를 극대화해서 시장이 굴러가게 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할까? 근데 하지만 아까 빈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한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세금의 형태로든 규제의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를 정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4명의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자유를 지켰을 때 다 정상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 장기적으로가 얼마만큼의 장기적으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결과가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한들 그 나오기 전까지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정부인데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일까? 라는 생각도 들죠. 네. 심지어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장기적으로 보면 죽을 사람은 죽고 잘 살 사람은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네.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케인즈가 얘기하는 정도의 개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개입인지는 또 알 수 없고 그게 만약에 극대화돼서 조금 치우친다면 그거 나름대로도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그때 이후에 다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겠죠? 사실상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거대로 쭉 왔다면은 모두 해피해져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 정부 개입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고 너무 커지게 되고 정부는 또 경직된 조직이잖아요. 네. 경직성이 강한 조직이다 보니까 뭐 부정부패도 쉽게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오일 쇼크, 뭐 베트남 전쟁 패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이론들이 전부 다 폐기되게 됩니다.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약화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후에 로널드 레이건, 네. 영국에는 마가렛 대처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네. 신자유주의 시대가 또 개막되게 됩니다. 네. 정부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다. 정부 개입이 그리고 크게 정부 개입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구축 효과라는 걸 내게 되거든요. 구축이 이제 뭔가를 구축하다 이게 아니라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구축이란 말이. 크라우딩 아웃이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요. 정부가 돈을 쓰다 보니까 기업이 돈을 쓸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정부 재정 지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부 재정 지출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럼 기업은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발생시키는 이런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해요. 이런 걸 발생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 크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정부가 현명하게 당시에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내지만 네. 그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서 네.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시장의 자유에 맡기자 맞아요.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가 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네. 이런 상태, government failure. 아까 케인즈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를 지적했지만 네. 정부의 확대는 오히려 정부 실패를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은 시스템 실패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시스템 실패는 국가가 이제 혁신적으로 뭔가 일을 막 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투자를 안 하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런 방식이 돼가지고요. 혁신 시스템 내부에 있는 주체들이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학은 정부만 무조건 밀어주면 돼, 혹은 시장만 자유만 무조건 밀어주면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균형점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상태를 이룬 것 뿐이지, 네. 자연 법칙처럼 뭔가 하나의 수식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답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떠올랐다가 다시 뭐 신케인즈주의가 떠올리기도 했다가 뭐 네. 신고전학파도 생기고 막 하여튼 지금의 경제학은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경제학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전학파의 이후에 나왔던 신고전학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네. 근데 최근에 재밌는 부분은 이제 비주류 경제학 쪽에서는 많은 네. 학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동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심리학과 경제학을 이제 접목시킨 이런 경제학도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요새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 네, 이런 재밌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행동경제학은 그 초기에 세웠던 그 고전학파가 세웠던 경제적 이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이다. 네. 근데 생각보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네. 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지,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 외부 환경이나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경제학 중 대표적인 분이 데니얼 커너먼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신데, 예. 생각에 관한 생각? 예, 맞아요. 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제법인데. 네. 생관생? 이렇게 줄여 뭘 말하자.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네. 네. 뭐 윤리학과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행동,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분도 있고요. 네. 네,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경제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짧게 살펴보기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네. 네. 어쨌든 케인즈 이후에는 케인즈가 모든 답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과연 경제학의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라는 의미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경제학은 역사적으로 늘 아까 고전학파도 보셨겠지만 기득권을 위해 가지고 기득권의 편에 서가지고 항상 대부분 시간을 보내왔어요. 네. 네. 케인즈가 좀 특이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네. 네, 그렇지 않고서 대부분 자본가의 계급,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어떤 이득을 대변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득권이라면은 과연 이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기득권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경제학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지금 기득권이 아니어서 그런지. 네. 네. 아, 그치. 말은 네, 쉽지. 네. 말은 쉬워요. 진짜. 말은 하겠습니다.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기보다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아까 양극화 말했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써서 그러지 않은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에는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위한 경제학에는 동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상적으로는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게 내 거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서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저 막 91%씩 얻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벌었는데 90억 내래. 근데 저 사람은 10억 벌었는데 5억만 내래. 그러면 나는 10억, 저 사람은 5억이지만 난 100억을 벌었고 저 사람은 10억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쉬워요. 말만 쉬워요. 그렇죠. 900원도 못 줍니다. 욕심 많으시네. 900원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 못 줄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리고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기득권이 돼본 적이 없지만 알 수 있어. 나는 절대 주지 않을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럴 것 같은데, 기득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라는 설득은 통하지 않을 게 당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들의 조금 이기심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으로 접근해야지, 그게 아니고서야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까지 성공한 것들은 사회에 도움이 크다. 혹은 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크다. 그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접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기부를 하라고 하면 그 정도의 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분 하에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과정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사회를 위해서라는 너무 거대한 명분을 위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동의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의견이 조율되기가 어려운 게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뭔가를 주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너그럽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까 한 푼 더 주기 싫어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매번 의견이 충돌해서 부딪히는 것 같아. 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항상 들긴 해요. 당연히 내가 쏟아부은 노력을 생각한다면은 내놓기 아쉽죠. 그리고 네. 한번 받은 거를 뺏어가는 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얻어낸 소득이라는 것이 오로지 내 능력을 통해서 능력만 가지고 얻어낸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회 혜택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 위에 서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가 소득을 얻는 것이니까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오롯이 그것을 자기가 다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고 체계를 바꾸는 것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기득권들의 사회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는 되게 장기적인 일일 것 같아서 네. 근데 단기적으로 당장의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그냥 너네 가진 거 많으니까 내놔라고 하는 접근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들의 어쨌든 그들한테 무언가를 뺏으려면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 하나 주는 게 있어서 하나를 주는 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은 없나 이런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냥 단순히 내놔라고 하니까 자꾸 싸우다 보면은 결국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아랫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에 악순환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 설명드린 경제학자들 다 보시면은 대부분 생산의 문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의 문제만 생각하지 분배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몇 년간 몇십 년 정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분배의 문제잖아요. 과연 지금 분배의 문제가 옳은 것인가, 평등한 것인가, 공정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좀 미비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진행된 설문자료를 봤는데 세계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소득이 낮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분배의 문제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려웠다. 하지만 재밌었다. 다행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을 것들을 들은 느낌이다. 오늘 녹음이 아니라면 뭐 공부하기도 조금 난해했을 거고 했을 건데 제 옆에 동료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한결 수월했다. 너무 침묵으로 일관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어디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아까 한 번 나타났잖아요.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EBS 자본주의라는 책이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읽다가 말았어가지고 오늘 가서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다큐를 먼저 보세요. 다큐가 더 재밌나요? EBS 다큐 한 5부작짜리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명작이고 알아듣기 쉽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엔 늦지 않은 시기에 한 번 더 경제를 다뤄주셔야 저희가 까먹지 않는다. 또 1년, 2년 지나면 다시 원점 복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힘내주세요, 유생님. 오늘 변화편의 2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변화편의 3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